농부의 아들은 싫다는 말과 함께 약혼녀에게 차인 25세나. 절망에 빠져 공원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1,000만 원짜리 반지를 건넸다. 4년 후 사업 위기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내 앞에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나는데, 마장이 반짝이는 고층 레스토랑. 내 앞 테이블에는 작은 검은색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긴장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이름은 강태호. 25살이다. 맞은편에 앉은 아라는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케이스를 열자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을 발했다. 아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라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이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이 반지의 맹세한 영혼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날 오후 늘 가던 카페에서 아라와 마주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라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다. 태호 씨, 아라가 입을 연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스쳤다. 어제 일은 없었던 걸로 해줬으면 해. 에? 머리가 하얘졌다. 잘못 들었나 싶었대. 무슨 소리야? 아라는 시선을 떨궜다. 왼손 약지에는 어제 끼워줬던 반지가 없었다. 태호 씨 집 농사 짓는다고 했죠? 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그 이상으로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격이 안 맞는다고 하시더라. 농사꾼 며느리는 창피하시다고 가슴에 말뚝이 박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래. 그래서 아라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윽고 아라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카페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다. 눈앞에 아라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태호 씨는 다정하고 멋진 사람이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 농사일 힘들잖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흙 만지고 수익도 불안정하고. 아라는 반지가 든 케이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미안해요. 이로서는 아라를 붙잡을 수 없었다. 아니, 붙잡을 자격조차 없는지도 모른다. 농부의 아들, 단지 그것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다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어,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맞이해 주셨다. 앤니, 어땠어? 그래? 좋아하디? 거실로 들어서자 아버지도 신문에서 얼굴을 드셨다. 네가 결혼이라니. 감회가 새롭구나. 식탁에는 찰밥과 갈비찜이 차려져 있었다. 부모님이 얼마나 이날을 기대하셨는지 가슴이 조여왔다. 얼른 인사드려야지. 부끄럽지 않게 멋도 좀 내고. 어머니, 실은 얼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농부라서 별이 맞지 않아서 파혼당했다는 것을.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의 젓가락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만 울렸다. 미안하다. 태우야, 우리 때문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런 일 하는 바람에 태우 너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해서. 아니에요. 나는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아버지도 분한듯 입술을 깨물고 계셨다. 마디 굵은 손으로 무릎을 세게 쥐고 계셨다. 바로 이 손이다. 이 손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서 나를 대학까지 보내주셨다. 태호야,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좀 더 번듯한 일을 했더라면, 의사나 변호사 같은 그런 일이었더라면 그만하세요.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왜 사과하세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나도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나이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해서 맛있는 채소 만들고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요. 부모님을 보았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어머니의 얼굴, 입술을 깨무는 아버지의 옆모습.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나를 키워주셨는가. 그것을 그 여자는 한순간에 짓밟았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건, 목소리가 떨린다.
두 분의 일을, 두 분의 삶을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깔본 그 여자와 그 부모라고요. 근데 억울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부모님을 모욕당한 슬픔에 가슴이 타실 것 같았다. 젠장. 나는 반지에 케이스를 움켜쥐고 집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전주 덕진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안의 반지 케이스를 열었다.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뭐냐? 이게 온잔말이 새어나왔다. 에이, 3만 원. 그런 가치가 있는 건가? 악물에 던져버릴까? 전당포에 팔아버릴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다. 바로 그때였다. 저기요. 아저씨. 갑자기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고개를 드니 한 여고생이 서 있었다. 여러 번 빨았는지 색이 바른 교복, 심함 있다는 타락고, 가방도 상당히 낡아 보였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눈빛. 마치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은 어른 같은 눈빛이었다. 아저씨 아니거든. 아직 25이야. 반사적으로 대꾸했다. 근데 엄청 아저씨 같은 얼굴 하고 있는데 건반진 말투 평소 같으면 화가 났겠지만 왠지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솔직함이 편안할 정도였다. 그녀는 내 옆에 멋대로 앉았다. 거리낌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리고 내 손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거 뭐야? 비싸 보이는 반지. 혹시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정곡을 찔려나는 말문이 막혔다. 정곡인가 보네. 그녀는 틱 튀고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어딘가 메마른 울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반지는 어쩔 건데요? 버릴 거예요. 할 거예요.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녀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필요 없으면 놔줘요. 뭐야다. 너무나 엉뚱한 제안에 나는 얼빠진 소리를 냈다. 너 제정신이냐?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1,0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 에이, 1,000만 원이라. 그녀는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네. 내 인생보다 비싸겠다. 그 한마디에 가슴을 찔렸다. 근데 지금 아저씨한텐 그냥 쓰레기잖아요? 말 그대로였다. 노래지만 사실이었다. 그럼 놔줘도 되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보 낫지? 태연하게 말하는 그녀. 하지만 그 목소리 깊은 곳에 무언가 절실함이 느껴졌다. 필사적임. 이라고 해야 할까? 너야말로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집안 부모님의 화제를 돌리듯 물었다. 내 물음에 그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런 거 없어요. 다출? 뭐... 그런 셈이죠.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먼 곳을 보는 듯한 눈을 했다. 사실 오늘 고등학교 잘퇴했어요. 학비 더는 못 내릴까? 도마님? 작년부터 일 안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탄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내 아르바이트비도 전부 뺏어가요. 이를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일했는데 과연 그녀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학교랑 아르바이트 병행은 무리였어요. 오늘 결국 제적 처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집 나가셨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인생을 어제도 전기 끊겨서 이제 지긋지긋해졌어요. 그래서 안 돌아갈 거예요. 그녀는 일어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근데 너 아직 어려서 17이잖아. 앞으로 어쩔 거야? 글쎄요. 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떻게든 되겠죠. 대충 살아갈 거예요. 16인가 17. 아직 어린아이라고 해도 좋을 나이에. 그런데도 인생을 포기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다. 내 고민 따위에. 그녀가 짊어진 현실에 비하면 보잘것없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었다. 아저씨. 갑자기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라본 그 얼굴은 진지함 그 자체였다. 아까 부모님 무시당했다고 소리 지르던데요? 들렸다고요? 그래서 집 뛰쳐나와서
이런 데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아픈 곳을 가차없이 찔러온다. 부모님, 소중하잖아요. 무시당해서 분하잖아요. 아, 그럼 왜 여기 있는 건데요? 그녀의 눈빛이 곧장 나를 꿰뚫었다. 그 눈에는 나에게는 없는 강인함이 있었다. 오란 듯이 되갚아주면 되잖아요. 무시했던 놈들이 무릎 꿇고 빌고 싶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쉽게 쉽지 않아요. 예. 그녀는 즉시 부정했다. 엄청 힘들어요. 하지만 당신한테는 아직 가능성이 있잖아요. 알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가족도 있고, 일도 있고, 단단한 몸도 있고, 하나하나 손가락을 꼽으며 세웠다. 저한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래도 살아갈 거예요. 기어서라도 살아갈 거라고요. 애는 압도당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터인 나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소녀. 그런데도 나보다 훨씬 강했다. 훨씬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이런 아이에게 사는 법을 배우다니. 난 의심했다. 이름이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소열. 짧게 대답했다. 에이, 서율이구나.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반지 케이스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네, 이번에는 그녀가 놀랄 차례였다. 크게 눈을 뜨고 저와 반지를 번갈아 보았다. 찔때 이거 아니 잠깐만요. 당황하는 그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나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리고 케이스를 쥐어주었다. 네 말이 맞아. 난 최악의 남자였어. 부모님 때문에 화내는 척하면서 결국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 이건 내 결심이야.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거 팔아서 조금이라도 보태. 그녀는 망연자실한 채 나와 반지를 비교해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 하지만 이렇게 비싼 걸? 그리고 더는 직업을 꺼냈다. 이것도 가져가. 100만 원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잠깐, 뭐 하는 거예요? 당분간 생활비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저 같은 애한테? 넌 강해. 나보다 훨씬 강해. 나는 똑바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행복해져라. 말을 남기고 공원을 뒤로 했다.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 한심한 나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등 뒤에서 소유리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요. 그 목소리는 밤의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와, 병원 대기실에서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루리, 그 사람, 태우 너 무시당한 게 분했던 거야. 그래서 오늘도 무리해서 아버지는 쓰러지기 직전까지 밭에서 일하고 계셨다고 한다. 험너스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우리가 농사꾼이라고 아들을 무시. 계속 중얼거리셨다고.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조여왔다. 내 탓이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의사에게서는 가혹한 말이 절해졌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입니다. 농사일 같은 건 어림도 없어요. 병실에서 잠든 아버지의 얼굴은 몹시 지쳐 있었다. 거친 소리 이불 위에 놓여 있었다. 바로 이 손이다. 이 손으로 필사적으로 농지를 지켜오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아버지, 잠든 아버지를 향해 맹세했다. 이 농사 물려받을게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지켜오신가? 제가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그때 감겨있던 아버지의 눈이 희미하게 열렸다. 태우야. 쉰 목소리로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농사는 만만치 않다. 이 동창들은 정장 입고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일할 때 너는 진흙투성이가 될 거다. 그래도 괜찮겠냐? 괜찮아요. 즉답했다. 저는 아버지랑 어머니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 일을 부끄럽다고 2번 다시 말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바보 같은 아들 녀석. 하지만 그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울고 계셨다. 에휴,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니. 저 할게요. 동사일이 부끄럽다고 두 번 다시 누구에게도 말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4년 후 아침 4시 반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이제 몸에 배어버렸다. 이 사념관 필사적이었다. 아버지가 쓰러진 다음 날부터 나는 농업 공부를 시작했다. 동네 농부 아저씨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가르침을 청했다. 처음에는 풋내기가 뭘 할 수 있겠어라며 상대해주지 않았지만 매일 찾아갔다. 이윽고 조금씩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다. 흙, 보는 법, 지료 배합, 병충해 대처법, 모든 것을 노트에 적었다. 수면 시간은 4시간이었지만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태호야, 너 밤샜냐? 회복하신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을 거셨다. 괜찮아요. 오늘 새로운 비료 배합을 시험해 볼 거라서요. 아버지는 이제 무리한 작업은 할 수 없다. 대신 내가 모든 것을 한다. 4년에 걸쳐 겨우 제 몫을 다하는 농부가 되었다. 채소의 품질도 안정되었다. 특히 토마토는 당도가 높아 마치 과일 같은 맛이 났다. 하지만 이번 달도 적자.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집 판장만으로는 매출의 한계가 있다. 하루 매출은 잘해야 2억만 원, 안 다르면 유경씨만 원. 거기서 경비를 빼면 거의 수중에 남는 게 없다. 이대로는 대한민국 최고는커녕 농사를 계속하는 것조차 어렵다. 대규모 거래처를 찾아야 한다. 정장으로 갈아입고 영업용 자료를 준비했다. 샘플 채소도 상자에 담았다. 오늘이야말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개인 농가와는 이날도 식품회사 접수처에서 거절당했다. 벌써 몇 번째 회사인지 모르겠다. 가져온 샘플 채소를 보여줘도 담당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실적이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날씨라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대형 농협하고만 어딜 가나 같은 대답이다. 품질이 아니다. 단지 개인 농가라는 이유만으로 문전박대. 배대로는 위험하다. 배도 늘어만 가고 문득 공원 벤치가 눈에 들어왔다. 그날 소유리를 만났던 곳. 그애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단지를 팔아서 무사히 학교를 계속 다녔을까?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면 좋겠다. 중얼거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어느 아동복지시설에 영업을 갔다. 하지만 내 실적이 없는 농원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처럼 거절당하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 돌아가려던 순간이었다. 시설장님, 한 번쯤 시식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돌아보니 그곳에 서 있던 것은 하얀 앞치마를 두른 아름다운 여성 직원이었다. 탐색 머리를 뒤로 하나로 묶고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디선가 만난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잊을 리가 없다. 팀 사장님, 시설장님이 곤란한 듯한 얼굴을 했다. 아이들을 생각하신다면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김 선생님이라 불린 여성의 목소리는 늠름했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규칙으로 아이들의 건강은 지킬 수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먹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사명 아닌가요? 지설장님, 네. 급하게 시식회가 열리게 되었다. 회의실에 채소가 진열되었다. 모두 갔다 온 것이라 싱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직원들이 토마토를 한 입 베어문 순간 놀라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래 과일 같아요. 이 당근도 풋내가 전혀 없어요. 나이가 있는 직원이 눈시울을 붉혔다. 예서 싫어하는 아이들도 이거라면 기쁘게 먹어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마지못해 시식한 시설장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확실히 이건 훌륭하군요. 아, 시금치를 입에 넣고 고개를 저었다. 오, 떫은 맛이 전혀 없어. 오히려 단맛까지 느껴지는군. 그리고 내 쪽을 향했다. 에, 강태우 씨였죠. 아, 어떻게 이런 채소를 만들기부터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 비료는 최소한으로 어기농 비료를 중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담아 키우고 있습니다. 따따따 사랑이라. 음, 시설장님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알겠습니다. 시험적으로 3개월 계약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네,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계속할지 검토하죠. 계약서에 서면이 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해냈다. 드디어 인정받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머리를 숙이는 내게. 김 선생님이 다정하게 웃었다. 김 선생님,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맛있는 채소를 먹을 수 있어서 기뻐요. 악수를 나누었다. 그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갑자기 나타난 그녀는 마치 여신 같았다. 아니, 어쩌면 정말 나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천사인지도 모른다. 그 후 김 선생님의 수완은 놀라울 정도였다. 혜우 씨, 다음엔 백성 어린이집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거기 원장 선생님 미스말 교육에 굉장히 힘쓰시는 분이거든요. 다음 주 그곳에서도 시식회가 열렸고 또다시 극찬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계약이 결정되었다. 돌아오는 뒤에 나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한 인맥이시네요. 에, 그렇지 않아요. 김 선생님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다. 김 선생님에게는 사람을 끄는 무언가가 있다. 김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라면 틀림없지. 어딜 가나 그렇게 말했다. 에이, 도대체 김 선생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저녁, 님 채소를 배달하던 중 우연히 김 선생님과 둘만 남게 되었다. 여름 해질녘, 매미 소리가 조금씩 잦아드는 시간. 오늘도 다 왔네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김 선생님이 말했다. 괜찮으세요? 무거운 짐은 제가 옮길게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렇게 말하며 웃는 김 선생님. 석양을 받은 그 미소가 너무나 멋졌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고 보니 어제 5살 남자아이가 토마토 더 주세요. 라고 했어요. 기쁜 듯이 이야기하는 김 선생님.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그녀는 정말 빛나 보였다. 토마토, 알아요? 더? 라고요. 김 선생님이 아이 흉내를 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태우 씨 덕분이에요. 어이, 김 선생님이 나를 보았다. 석양에 비친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에 바라보여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안 된다. 나는 김 선생님에게 끌리고 있다. 김 선생님,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네,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감사도 할 겸 식사라도 말을 꺼내던 순간, 김 선생님의 가슴팍에서 반짝하고 무언가 빛났다. 독거리에 꿰어진 반지, 그것도 꽤 비싸 보이는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심장이 쿵 하고 아팠다. 그렇구나.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남편이 있구나? 아니요. 황급히 말을 거두었다. 바쁘시죠?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을 해서 해우 씨, 김 선생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보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저는 이만. 짐을 내려놓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해우 씨, 등 뒤에서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분명 한심한 얼굴을 하고 있을 테니까. 후로더 농어는 순조롭게 성장해갔다. 김 선생님의 인맥과 우리 채소의 품질
그 시너지 효과로 계약처는 착실히 늘어갔다. 태우, 대단하구나.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가 기쁜 듯이 말씀하셨다. 이번 달 매출, 작년에 3배라 떴구나. 김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 네가 만드는 채소가 맛있어서다.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나를 보셨다. 에이, 그때 농사 짓겠다고 해줘서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도 옆에서 미소 짓고 계셨다. 동네 사람들도 태우 너 칭찬하더라. 저렇게 젊은데 대단하다고. 아직 멀었어요. 쑥스러워서 아는 머리를 극적였다. 너는 우리 자랑이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머님께 인정받았다. 그것만으로 이 4년간의 고생이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직원에게서 온 전화였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매일 대형마트 납품건 때문에 보내서는 게 점포에 대한 일제 납품. 이것이 성공하면 동원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운송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배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운전기사님은 경상이지만 트럭이 전복돼서 침은 전멸입니다. 전멸? 네. 머리가 하얘졌다. 내일 아침 첫 납품. 그것이 전부 허세가 되었다. 납품할 채소 재고는 겨우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에이, 대체할 트럭은요. 찾고 있지만 리스크엔 어디든 말했어. 나도 찾아볼게. 전화를 끊고 바로 행동을 개시했다. 아는 운송회사에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었다. 어레싱 동원에서 필사적으로 찾았다. 하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다. 죄송합니다. 성수기라 모든 차량이 나가 있어서요. 암이 깊어간다. 마감 시간이 다가온다. 단양 납품하지 못하면 예약금은 없다니. 노무는 파산한다. 모든 것이 끝난다. 새벽 2시에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어는 방법이 없다. 전화를 걸 곳도 바닥났다. 젠장. 내 땅을 내리쳤다. 순조로웠는데 겨우 궤도에 올랐는데 분하다.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노원을 뛰쳐나와 있었다. 향하는 곳은 정해져 있었다. 그고만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 한밤중의 공원은 4년 전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밝은 놀이기구, 옥슨 가로등, 그리고 흡연치. 나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메말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건가. 4년 전에는 파원으로, 지금은 사업 실패로. 둘 다 내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점에서는 똑같다. 배가 파지겠다고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대도 저버리게 된다. 직원들의 생활도 지켜주지 못한다. 라이시마다 그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난 그때의 소녀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분명 나보다 훨씬 강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뒤어서라도 살아갈 거라고요. 그녀의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다. 그에 비하면 나는 여기 계셨네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잘 있어? 김 선생님이 서 있었다. 평소의 모습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 하지만 그것 또한 잘 어울렸다. 김 선생님? 놀라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직원분께 연락받고 왔어요. 그녀는 내 옆에 앉았다. 그녀에게 샴푸의 좋은 향기가 났다. 드렸어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정하게 울렸다. 큰일이 생겼다고요. 네.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이에요. 사령관,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요. 끝이라고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태우시답지 않네요. 네? 김 선생님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태우 씨는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강하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무력해요. 그렇지 않아요? 김 선생님이 나를 보았다. 그 눈동자가 달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때 4년 전 오기사 만났을 때도 그런 얼굴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4년 전 여기서 설마요. 하지만 그때 태호 씨는 김 선생님이 말을 이었다. 풀 죽어 있던 저한테 아정하게 대해줬어요. 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저씨라고 불려서 화냈잖아요. 아직 25이라고. 오, 김 선생님이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다. 너 설마 목소리가 떨린다. 온몸이 떨린다. 그때 이제야 알아차리셨어요? 김 선생님이 일어서셔 애 앞에서 빙그르르 돌았다. 마치 4년 전 그 밤처럼 늦었어요. 아저씨, 그 미소, 그 말투 틀림없다. 넌 전에 그 소녀다. 서유리. 네. 아내는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서열. 그게 지금 제 이름이에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김 선생님이 그때 여고생? 확실히 이름은 같은 소유. 하지만 너무나도 변해서. 아니, 잘 보니 어릴 적 모습이 남아있다. 그 강인한 눈빛, 뻗은 의지. 마지막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전에서 알아채지 못했다. 말할 타이밍이 없었어요. 나 서유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때 비참했던 저를 알게 되는 게 부끄러웠어요. 소유리는 내 옆에 다시 앉았다. 하지만 이제 숨기는 건 그만할래요? 지금의 태우 씨를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지금부터 제가 태우 씨를 도울게요. 4년 전 태우 씨가 저를 구해줬던 것처럼요. 소유리는 차례차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사토 운수 사장님? 저 서유리예요. 밤늦게 죄송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단단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전화를 받아주었다. 실은 부탁이 있어서요. 소유리가 사정을 설명하자 상대방은 즉답했다. 소율 양이 말하는 거라면 당연히 협력해야지. 트럭 바로 준비할게. 다음 주로. 물론이죠. 내일 아침 일찍 저희 트럭 쓰세요. 노단. 소율 양. 왜 트럭 맡기면 돼? 에이, 밤쯤이라도 움직일게. 30분 만에 5개 회사로부터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모든 회사가 두말 없이 승낙해 주었다. 어떻게든 됐어요. 소율이가 활짝 웃으며 돌아보았다. 거짓말? 믿을 수 없었다. 내가 필사적으로 부탁해도 거절당했는데 이 4년간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예 도원가를 도울 수 있을 땐 전력으로 도왔고요. 그 은혜가 지금 돌아왔을 뿐이에요. 네 소유리의 눈에 눈물이 빛나고 있었다. 와, 전부 태우 씨 덕분이에요. 태우 씨가 저한테 살아가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다. 아침 6시에 5대의 트럭이 집결했다. 운전기사들은 모두 웃는 얼굴이었다. 소율양 부탁이라면 식은 죽 먹기지. 모두가 협력해서 짐을 싣고 시간 맞춰 출발했다. 납품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날 밤 나와 소율이는 다시 그 공원 벤치에 있었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달빛 아래? 소율이는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4년 전 그날 밤부터의 그녀의 이야기를. 그날 태우 씨에게 받은 반지와 100만 원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화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야간 고등학교에 편입해서 주야로 아르바이트하는 생활. 수면은 3시간.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나날. 하지만 소율이가 나를 보았다. 태호 씨의 말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 행복해져라. 소율이가 나를 보았다. 그 말이 계속 마음의 버팀목이었어요.
좌절할 때마다 떠올렸어요. 가슴이 뜨거워진다. 내 말을 그렇게까지. 고등학교 졸업 후 장학금으로 전문대학에 진학했어요. 목질을 배우고 싶어서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에 소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 취직하고 2년째 되더네. 태우 씨가 채소를 팔러 왔어요. 처음에나 아저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장난스럽게 피어났다. 야, 농담이에요. 소율이는 킥킥 웃었다. 야만치. 바로 알았어요. 그때와 같은 다정한 눈을 하고 있었으니까 왜 말 안 걸었어? 말 걸려고 했어요. 기뻤으니까요. 하지만 태우 씨가 시설에 필사적으로 채소 설명을 하는 걸 보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 농부로서 진지하게 승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감성으로 엮이는 건 실례라고 생각했어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식을 제안했던 거야. 네. 하지만 에휴, 정말 맛있었으니까요. 네 서유리는 미소치였다. 편애 없이. 이건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에도 말하지 않았던 건 에이, 재밌잖아요. 아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언제 알아챌까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전혀 못 알아차리잖아요. 그야 이렇게 미인이 됐는데 어느 칭찬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은혜도 갚고 싶었고요. 소유리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다. 내외 씨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유리가 한 걸음 다가왔다. 같이 일하다 보니 깨달아 버렸어요. 아, 옛날의 은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로서 아예 태호 씨를 좋아하게 됐다는 걸요. 고백의 말에 심장이 뛰어올랐다. 소유리의 눈동자가 똑바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벅차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소유리가 당황한 듯 손을 저었다. 대답은 지금 안 해도 돼요. 저 기다릴 수 있어요. 4년이나 기다렸는걸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소유라.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나도 널 좋아해. 소유리의 눈이 크게 뜨였다. 정말 솔직하게 고백했다. 김 선생님, 소유리의 미소를 볼 때마다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 그런데 그 반지, 틀림없이 남자친구나 남편이 있는 줄 알고 소유리가 순간 멍하니 있다가 애인의 눈물에 글썽이며 웃었다. 정말 대호 씨는 그녀는 가슴에 목걸이를 풀었다. 그리고 내 손바닥 위에 놓았다. 엘림없다. 4년 전에 그 반지 계속 소중히 간직했어요. 팔지 않았던 거에 팔 수 없었어요. 소율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 보물이니까요. 태호 씨가 준 희망의 증표니까요. 눈물이 넘칠 것 같았다. 이 사람은 4년 동안이나 하지만 생활비는 태우 씨가 준 100만 원으로 첫 3개월을 버텼어요. 그 후로는 아르바이트로 어떻게든 반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놓을 수 없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소유리를 껴안았다. 소유라, 난 타요 씨 따뜻하다. 옛날 시간을 넘어 드디어 진정으로 만난 기분이었다. 앞으로도 같이 있어줄래? 네, 이제 놓지 않을 거예요. 나도 놓지 않을 거야. 네. 달빛이 두 사람을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 후 버리노월은 토레유스의 농원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오늘은 나와 소유리의 결혼식. 예쁘다. 소유라. 선백의 드레스를 입은 소유리는 정말 아름다웠다. 왼손 약지에는 새로운 반지. 하지만 목에는 그 반지가 걸린 목걸이. 여러분, 소유리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4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행복해져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소율이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소율이가 내 손을 잡았다. 헤우스, 고마워요. 식장 안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며칠 후 의원 사무실에 한 여성이 찾아왔다. 초라한 차림에 야윈 얼굴. 누구인가 했더니 알아, 얘 디아코니였다. 와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도 없었다. 페우스, TV에서 봤어. 엄청 성공했더래. 그래서 나라는 고개를 숙였다. 페비스 좋았어. 실은 결혼한 상대에게 사기를 당해서 아라의 이야기는 비참했다. 자산가라고 생각했던 상대는 사기꾼이었고 넌 재산을 빼앗기고 빚까지 지게 되었다. 이제 너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 돈을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내 옆에는 소율이가 있었다. 죄송하지만 돌아가주세요. 소율이가 의연하게 말했다. 당신은 예전에 태우 씨를 농부의 아들이라서 라는 이유로 버렸습니다. 그때 태우 씨의 고통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라는 아무 말도 못했다. 태우 씨 부모님의 슬픔을 생각해 본 적은요? 그건 이제 와서 안 할 대로 의지하는 건 경우가 아닙니다. 하지만 소율이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미래는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태우 씨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소율이는 일어나 선반에서 전단지 한 장을 꺼냈다. 이거 여성 자립지원센터 연락처예요. 아라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받았다. 자신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아라는 눈물을 흘리며 깊이 머리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래가 떠난 후 나는 소율이를 바라보았다. 저도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왔으니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 옆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 사람과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다. 해질려 나와 소율이는 농원을 걷고 있었다. 다음 달부터 아이들 농업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네. 네, 흙을 만지고 내니 소중함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소율이의 제안으로 시작되는 신사업, 복지시설 아이들을 초대해 농업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반대한 농지를 둘러본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지금은 선주 볼 날만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다. 소율이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페우스, 그날 고물에서 반지 줘서 고마워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네. 소율이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 반지가 우리를 이어줬어요. 석양에 비치며 나는 소율이의 손을 잡았다.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농부의 아들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어떠셨나요? 소율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밝은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